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직접 지은 IB입니다. 오늘은 ICF로 집을 짓는 공정 중에 골조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CF 공법으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이 콘크리트의 그 압력을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어떻게 쌓고 수직 수평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ICF 블록 자체를 미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시공을 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터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한 ICF 블럭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ICF 블럭이 콘크리트의 압력을 버텨서 터질까 하는 그런 걱정은 일단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ICF 블럭을 어떻게 쌓고 그 과정에서 수직 수평은 어떻게 잡는지, 철근은 어떻게 배근을 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CF 주택을 지을 때 있어서 제가 사용했던 방식에 대해서 기초부터 지붕까지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초와 지붕 쪽에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도한 방법인데, 일단 결과적으로 단열이 굉장히 잘 된 집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왼편에 있는 그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방수 필름을 깔고 그 위에 단열재를 깔죠. 이때 단열재는 아이소핑크와 같은 그 압출 단열판을 깔게 되고요. 그 위에 철근을 배분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두꺼운 콘크리트 슬랩을 만들게 됩니다. 그 콘크리트 슬랩 위에 내단열, 외단열을 한 벽체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실내와 콘크리트 사이에 단열층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얇은 그런 단열층이 들어가서 실제로 실내와 외기가 이 콘크리트 슬랩을 통해서 연결이 된, 즉 콘크리트 슬랩이 열교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통해서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초 콘크리트 슬랩을 타설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단지 벽체를 세울 때 외단열을 콘크리트 슬랩의 바깥쪽까지 쌓아서 이 외단열을 통해서 콘크리트 슬랩을 통한 열교를 차단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외단열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이 열교가 얼마나 잘 차단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고, 또 하나는 이 밑에 아이소핑크를 설치할 때 아이소핑크가 평평한 면에 올라가서 서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동을 하지 않으면은 틈이 벌어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에 아이소핑크 층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틈이 벌어져서 기밀이 파기가 됐다든가, 또는 이 아이소핑크가 이 콘크리트 슬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얇아진다거나 파괴가 된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지금 가장 오른편에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밑에 방수 필름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바로 합니다. 단열재를 그리고 위로 올린 거죠. 단열재를 위로 올림으로써 단열재가 외기와 이 내기를 완전히 차단,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래브와 내부를 완전히 차단해서 콘크리트 슬랩이 열교 역할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때 단열재는 저는 10cm
두께의 그 단열재를 두 겹으로 깔아서 20cm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단열이 그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단열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니까 이 벽체 철근 콘크리트를 통해서 이 바닥에 슬래브와 연결이 된 형태죠. 그러면 이제 열교가 생겨서 이쪽으로 열이 새 나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벽을 외단열을 밑에까지 내리는 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집을 지으면서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면 이 부분으로 열이 좀 새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이 외단열을 콘크리트 슬랩 외벽까지 낮춰가지고 원천적인 열교를 전부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단열이 좋은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블럭을 쌓아야 되는데, 블럭을 쌓는 방식은 일단 코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벽체로 쭉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치수를 만들 수 있고, 이 코너는 절대로 절단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일자 블럭을 길이에 맞춰서 절단을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다 쌓게 되면은 바로 철근 수평을 이제 먼저 배근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연결하는 연결 웹을 보면은 이렇게 철근을 걸 수 있게 홈이 쭉 있는데, 한 줄은 중심으로부터 옆줄에 했거나 아니면 중심에 하거나 그런 식으로 배근을 했다면, 두 번째 줄은 그 바로 옆줄로 배근을 하고, 세 번째 줄은 다시 첫 줄과 같은 줄에 배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직근을 세울 때 수직근이 이 가로근의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서 완전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근을 수직근과 수평근을 결석을 하지 않아도 밀착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로 웹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근과 수평근을 배근할 때 이 위치를 얼마나 잘 잡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 줄을 쌓을 때는 사진 3과 같이 이 진행 방향으로의 수평뿐만이 아니라 그 수직 방향으로도 수평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야 나중에 그 수평 수직이 정확하게 맞게 되죠. 그래서 첫 줄은 굉장히 주의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철근을 배근을 할 때 개구부의 상하 또는 좌우, 여기에는 수평 수직근을 추가로 더 배근을 해서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열려 있어서 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철근을 추가로 1개 내지 2개 정도 더 배근을 해서 강도를 보완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일 오른편에 있는 그림과 같이 만약에 이 일자 블럭을 절단을 해서 연결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결속이 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목을 대 가지고 그 부분이 터지지 않도록, 물론 그 강도는 콘크리트에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물어본 결과 이 블럭을 몇 단까지 쌓고 타설을 할 수 있느냐, 맥시멈 단수가 얼마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단수의 제한은 사실은 없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두려움이 있어서 첫 번째 할 때는 5단, 두 번째 할 때는 8단 이런 식으로 올려서 했는데 전혀 그 터짐없이 잘 타설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업체, 그러니까 블록 업체의 시방서에는 자갈의 크기를 가급적이면은 2cm 이하를 추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cm 이하로 자갈이 들어간 레미콘 주문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렇게 주문을 하면 아마 주문을 안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레미콘을 썼는데, 일반 레미콘을 써도 크게 무리 없이 타설이 됐습니다. 코너부터 타설해서는 안 되고 항상 벽체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타설을 시작해서 코너 부분은 콘크리트가 흘러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타설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되겠고요. 타설 높이의 3분의 1씩 타설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6단이다 그러면 한 바퀴 타설을 하면서 2단을 채우고 두 번째 한 바퀴 돌면서 네 번째 단까지 채우고 이런 식으로 3분의 1씩 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고요. 타설 시 블럭의 톱니가 손상되지 않도록 펌프 출구가 작은 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은 뭐냐면 레미콘 펌프카의 호스의 직경이 15cm 이하, 그러니까 이 블럭의 내측이 15cm인데 이보다 가는 그런 펌프 호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펌프카에 그런 호스를 준비해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 대형 호스가 장착된 펌프카를 사용을 했는데, 그 톱니 부분을 보호하는 방식은 별도로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사진과 대부분 동일한 사진인데, 제일 밑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추가적으로 보강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강을 했는지, 이 제일 밑에 쭉 세운 거는 기초로부터 밀려나가지 않게 보강을 한 건데, 이거 뒤에도 이제 보강한 부분은 다음 사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수평을 잡는 거는 수평자로 계속 쌓으면서 하면 되는데, 수직은 이제 다 쌓은 다음에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 수직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를 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블럭이 쌓여 있고, 이 블럭을 쌓은 다음에 이 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수직 쪽으로 쇠 각관이 있습니다. 각관을 밀착을 시켜서 이게 일직선이 되게 한 다음에 요거는 발판입니다.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고요. 여기다 나무를 끼워 가지고 그 위에 작업자들이 다니면서 작업을 하게 돼 있고요. 요쪽 다리가, 이게 여기 핀이 있어서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데, 이걸 밀었다 당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을 보아가면서 이 핀의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이 다리의 길이를 바꾼다는 것이 되겠는데, 이 길이를 조절을 해서 수직을 확보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한번 수입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쓰고 어떻게 다시 처분할 수도 없는 그런 기구고,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같으면은 임대해서 쓰고 그것 반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방식을 고안을 해서 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방식은 이제 미국에서 시공할 때 이런 식으로 쭉 보강을 했던, 요 위에 보시면은 나무를 쭉 대놓고 요 위에 작업자가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대안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내벽을 먼저 세웠습니다. 내벽을 먼저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벽이 지지대 역할을, 수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벽을 2x4로 이 블록에다가 완전 밀착 고정을 시키고, 내벽의 수직을 잡아가지고 내벽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벽과 벽 사이가 이제 충분히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된 보강목을 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수직벽은 2x4이고요. 바닥에 콘크리트 슬랩에 콘크리트 못을 이제 박은 다음에 이 삼각형의 지지대를, 이 아랫부분을 가깝게 밀면은 더 지각으로 밀려서 쓰겠고, 당기면은 당겨지기 때문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 벽에 수직을 잡아줬습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여러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쪽 업체가 추천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의 지지대를 저는 목재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잡은 사진이 되겠고요.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은 내벽체를 촘촘하게 스터드까지 다 세워서 내벽체를 완성한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블럭을 쌓을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개구부입니다. 창문 또는 대문과 같은 개구부. 미국에서는 왼편에 있는 것처럼 목재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단점은 이 목재가 열교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교를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별도로 막아주는 이 빌드벅이라는 그 자재를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빌드벅을 요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채운 거죠. 벽에도 수직 쪽에도 세우고 윗부분에도 빌드벅을 통해서 이 벽을 막아주고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열교가 없는 그 창틀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별도로 구매를 하지 않고 열교를 차단하면서 목재로 끼우는 방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 목재를 2x6를 그 두께를 약간 폭을 조정을 해가지고 요 내단열과 외단열 사이에 정확하게 끼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여기 구멍을 보시면 여기 앵커 볼트를 박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앵커 볼트를 20cm짜리를 집어넣고 나중에 양생이 끝나면 여기에 이제 너트를 꽉 조여가지고 이게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했는데, 이런 앵커 볼트를 여러 개를 박고 아래쪽에는 위에서 타설을 하면서 콘크리트에 눌려가지고 밑으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받침대를 대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교가 차단된 목재로 그 창틀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현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까만 거는 일반 스티로폼을 붙일 때 사용하는 파스너입니다. 이 파스너를 가지고 요 안에 요 목재에다가 이 파스너를 박아가지고 그 부분이 벌어지면서 콘크리트가 새는 거를 막아줬죠. 물론 나중에 이거 다 이제 풀어서 빼면 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스너가 보이죠. 이건 외부에서, 이거 현관 내부, 이거는 현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빌드블럭을 다 쌓고 수직 수평을 내면은 항상 타설 전에 점검 및 보강을 해야 되는데, 수직 점검, 그다음에 결속이 느슨한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잘라서 썼다면은 터지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절단한 부분에는 바깥쪽이나 안쪽에 부목을 대서 보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동영상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에서만 기초에서 밀리지 않게 보강한 게 아니고 이 블럭 안쪽에 이렇게 나무를 대고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을 해서 이것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일일이 했죠. 첫 줄에만 이건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긴 블럭을 쭉 쌓고 두 번째 줄을 쌓으려고, 첫 번째 줄 빈 공간 이 부분에 자르기 위해서 이제 길이를 맞추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내벽 작업입니다. 블럭을 다 쌓고 수직을 잡기 위해서 내벽 작업을 미리 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구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부목을 댔고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요 안쪽에 보이는 건 이제 삼각형으로 된 수직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자재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구부 작업하는 사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구부 보강해주는 사진이고요. 이것도 개구부 보강한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구부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직각이 돼야 되니까 직각을 잡아주기 위해 45도로 자르는 이 부목을 대가지고 정확하게 직각을 잡아주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타설하는 사진입니다. 작업자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 호스가 실제로 굵어가지고 이렇게 좀 밖으로 너무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톱니에도 이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을 볼 때는. 이쪽에다 직접 타설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타설을 해서 흘러들어요.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다 하면 안 되지만
이쪽 쪽에서 타설을 해가지고 흘러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5단입니다. 5단부터 타설을 하는데 전혀 기밀이 잘 돼 있으니까 약간의 미세한 기밀이 미세하게 새는 부분은 있지만 터지거나 새는 그런 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타설하는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타설 후에 전체적으로 다 잘 되는지 바이브레이터로 이제 쭉 잡아주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타설이 끝난 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톱니 위에도 이제 콘크리트가 부어져 가지고 이게 되자마자 제가 이제 물을 부어서 씻어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제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일일이 하나씩 그 양생이 끝난 다음에 빼냈습니다. 빼내는 건 어렵진 않은데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죠.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에 콘크리트가 부어지지 않도록 깔때기 같은 걸 제작을 해서 타설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벽체와 장선을 어떤 식으로 시공을 했는지, 이것은 뭐 거의 일반적인 목조주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저는 내부는 목조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도면대로 이제 2x4를 스터드로 해가지고 벽체를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윗갈돌이, 요거를 윗갈돌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토대에 붙는 거는 이제 그 아래갈돌이라고 하는데, 아래갈돌이, 윗갈돌이는 두 겹의 2x4를 썼고, 스터드 간격이 먼 문의 그 머리 부분, 그 개구부의 머리 부분은 40 곱하기 190, 2x8보다는 조금 큰 치수인데요. 그거를 두 겹을 내 가지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그런 그 나무를 대줬고요. 그 다음에 장선입니다. 장선이 이제 중요한데, 요 테두리 장선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두리 장선은 어차피 이 블럭에 붙여야 되는데, 요 테두리 장선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요. 여기는 이제 경관이 먼 경우에 실제 초기에는 이걸 LVL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목재요. 근데 공항목재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쓸 일이 없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아까워서 저는 아이빔으로 그 도면을 새로 고쳐달라 해가지고 아이빔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두리 장선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두리 장선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요 팔각형의 철물을 벽체를 시공하고 다 쌓고 나서 타설을 하기 전에 이거를 폼에다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이 안쪽에 꺾여진 부분이 콘크리트에 박히도록 그렇게 이제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삼각형 모양의 철물과 테두리 장선용 목재를 같이 나사못으로 이 팔각형 철물에 고정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그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완료된 상황의 그림이 가장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팔각형 철물, 그 다음에 삼각형 철물, 그 사이에 테두리 장선을 둘리고, 장선은 JH, 이거는 2 곱하기 10 내지 2 곱하기 1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는 그 철물을 가지고 그 장선을 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 JH 2 곱하기 10이나 뭐 2 곱하기 12 이런 거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팔각형과 삼각형 이 철물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수입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고민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이 블록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이 블럭에 보시면은 BB라고 그 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점들이 쭉 있습니다. 이 B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다가 나사 못을 박아가지고 뭔가를 걸었을 때, 죄송합니다. 뭔가를 걸었을 때 약 495kg, 495파운드, 225kg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여기다 하나, 둘, 세 개를 박으면은 거의 700kg 정도, 675kg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장선을, 이게 이제 테두리 장선의 그 이 벽체와 비례해서 만든 테두리 장선의 모양인데요. 요 BB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나사못을 10cm짜리 나사못을 깊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테두리 장선 길이 하나가 360인데 요것을 하나 건너서 하나씩, 그러니까 그 거의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인데 60cm 간격으로 박아줬고, 그러니까 6개가 박힌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사못을 보조적으로 더 박아주고, 이것으로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 까만 점은 M10 전산 볼트를 20cm 길이로 잘라서 여기에다가 미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트까지 침투해 들어가도록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성이 끝나면은 이 부분에 너트를 가지고 꽉 조여 가지고 이 테두리 장선이 벽체에 꽉 붙고, 그 다음에 밀착되는 힘도 이 앵커 볼트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가 보강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 또는 그 이상의 그 하중을 지탱해주는 그런 테두리 장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테두리 장선을 설치를 하고 장선 공사를 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열교 최소화를 위한 지붕 단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 26cm를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위에다가는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지붕 공사에서 이 석가래는 벽체를 뚫고 지붕 끝까지 나와서 지붕의 그 하중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석가래가 이 단열층을 다 뚫고 나와서 열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석가래를 이 벽면 안쪽에서, 내단열 안쪽에서 끝나게 했습니다. 즉 열교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하얀 부분이 블럭의 안쪽 끝부분이고요. 거기까지만 딱 그 석가래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 석가래가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장선을 설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해주고, 반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붕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짧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한 30cm 정도만 나오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교는 샌드위치 판넬의 윗면과 아랫면은 철판으로 되어 있죠. 이 철판이 아무리 얇다고 하더라도 철판은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열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 판넬의 안쪽, 이 아래쪽 철판을 요 외단열의 중간 부분 측정을 해서 요 외단열의 중간 부분을 그라인더로 절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이 만약에 이쪽에서 높은 열이 이쪽으로 흐르려고 하더라도 철판이 끊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도록 그렇게 이 철판을 안쪽에서 끊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금 2번을 제가 놨는데 이쪽 안쪽 부분에 뭐 결로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이 완벽한 그런 그 열교 차단이 됐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상에서 ICF 블럭을 어떻게 쌓고 수직 수평을 어떻게 잡는지, 열교를 어떻게 차단을 하는지, 그 다음에 기초 부분은 또 어떻게 했는지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ICF 블록으로 집을 직접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뭐 어떤 작은 아이디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ICF 블록으로 집을 지으면서 제가 고안해서 시행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느 책에 나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고안해서 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ICF 블록으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진짜 ICF 블럭, 제가 쓰고 남은 ICF 블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ICF 블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시공한 것인지 그것을 블럭을 놓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F 주택을 지을 때 있어서 제가 사용했던 방식에 대해서 기초부터 지붕까지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초와 지붕 쪽에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도한 방법인데, 일단 결과적으로 단열이 굉장히 잘 된 집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왼편에 있는 그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방수 필름을 깔고 그 위에 단열재를 깔죠. 이때 단열재는 아이소핑크와 같은 압출 단열판을 깔게 되고요. 그 위에 철근을 배분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두꺼운 콘크리트 슬랩을 만들게 됩니다. 그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내단열, 외단열을 한 벽체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실내와 콘크리트 사이에 단열층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얇은 그런 단열층이 들어가서 실제로 실내와 외기가 이 콘크리트 슬랩을 통해서 연결이 된, 즉 콘크리트 슬랩이 열교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통해서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초 콘크리트 슬랩을 타설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단지 벽체를 세울 때 외단열을 콘크리트 슬랩의 바깥쪽까지 쌓아서 이 외단열을 통해서 콘크리트 슬랩을 통한 열교를 차단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외단열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이 열교가 얼마나 잘 차단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고, 또 하나는 이 밑에 아이소핑크를 설치할 때 아이소핑크가 평평한 면에 올라가서 서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동을 하지 않으면은 틈이 벌어지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에 아이소핑크 층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틈이 벌어져서 기밀이 파기가 됐다든가, 또는 이 아이소핑크가 이 콘크리트 슬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얇아진다거나 파괴가 된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쪽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지금 가장 오른편에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밑에 방수 필름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바로 합니다. 단열재를 그리고 위로 올린 거죠. 단열재를 위로 올림으로써 단열재가 외기와 이 내기를 완전히 차단,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래브와 내부를 완전히 차단해서 콘크리트 슬래브 열기호 역할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때 단열재는 저는 10cm 두께의 그 단열재를 두 겹으로 깔아서 20cm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단열이 그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단열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니까 이 벽체 철근 콘크리트를 통해서 이 바닥에 슬래브와 연결이 된 형태죠. 그러면 이제 열교가 생겨서 이쪽으로 열이 새 나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벽을 외단열을 밑에까지 내리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집을 지으면서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면 이 부분으로 열이 좀 새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게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이 외단열을 콘크리트 슬랩 외벽까지 낮춰가지고 원천적인 열교를 전부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단열이 좋은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블럭을 쌓아야 되는데 블럭을 쌓는 방식은 일단 코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벽체로 쭉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치수를 만들 수 있고 이 코너는 절대로 절단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일자 블럭을 길이에 맞춰서 절단을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다 쌓게 되면은 바로 철근 수평근을 이제 먼저 배근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연결하는 연결 웹을 보면은 이렇게 철근을 걸 수 있게 홈이 쭉 있는데 한 줄은 중심으로부터 옆줄에 했거나 아니면 중심에 하거나 그런 식으로 배근을 했다면 두 번째 줄은 그 바로 옆줄로 배근을 하고 세 번째 줄은 다시 첫 줄과 같은 줄에 배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직근을 세울 때 수직근이 이 가로근의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서 완전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근을 수직근과 수평근을 결석을 하지 않아도 밀착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로 웹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근과 수평근을 배근할 때 이 위치를 얼마나 잘 잡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 줄을 쌓을 때는 사진 3과 같이 이 진행 방향으로의 수평뿐만이 아니라 그 수직 방향으로도 수평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야 나중에 그 수평 수직이 정확하게 맞게 되죠. 그래서 첫 줄은 굉장히 주의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철근을 배근을 할 때 개구부의 상하 또는 좌우 여기에는 수평 수직근을 추가로 더 배근을 해서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열려 있어서 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철근을 추가로 1개 내지 2개 정도 더 배근을 해서 강도를 보완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일 오른편에 있는 그림과 같이 만약에 이 일자 블럭을 절단을 해서 연결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결속이 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목을 대 가지고 그 부분이 터지지 않도록 물론 그 강도는 콘크리트에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물어본 결과 이 블럭을 몇 단까지 쌓고 타설을 할 수 있느냐 맥시멈 단수가 얼마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단수의 제한은 사실은 없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두려움이 있어서 첫 번째 할 때는 5단, 두 번째 할 때는 8단 이런 식으로 올려서 했는데 전혀 그 터짐없이 잘 타설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업체, 그러니까 블록 업체의 시방서에는 자갈의 크기를 가급적이면은 2cm 이하를 추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cm 이하로 자갈이 들어간 레미콘 주문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렇게 주문을 하면 아마 주문을 안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레미콘을 썼는데, 뭐 일반 레미콘을 써도 뭐 크게 무리 없이 타설이 됐습니다. 코너부터 타설해서는 안 되고, 항상 벽체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타설을 시작해서 코너 부분은 콘크리트가 흘러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타설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되겠고요. 타설 높이의 3분의 1씩 타설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6단이다 그러면 한 바퀴 타설을 하면서 2단을 채우고, 두 번째 한 바퀴 돌면서 네 번째 단까지 채우고, 이런 식으로 3분의 1씩 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고요. 타설 시 블럭의 톱니가 손상되지 않도록 펌프 출구가 작은 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은 뭐냐면, 레미콘 펌프카의 호스의 직경이 15cm 이하, 그러니까 이 블럭의 내측이 15cm인데 이거보다 가는 그런 펌프 호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펌프카에 그런 호스를 준비해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 대형 호스가 장착된 펌프카를 사용을 했는데, 그 톱니 부분을 보호하는 방식은 별도로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항상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사진과 대부분 동일한 사진인데, 제일 밑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추가적으로 보강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강을 했는지, 이 제일 밑에 쭉 세운 거는 기초로부터 밀려나가지 않게 보강을 한 건데, 이거 뒤에도 이제 보강한 부분은 다음 사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수평을 잡는 거는 수평자로 계속 쌓으면서 하면 되는데, 수직은 이제 다 쌓은 다음에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 수직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를 이와 같은 그 도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쭉 블럭이 쌓여 있고, 이 블럭을 쌓은 다음에 이 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수직 쪽으로 쇠 각관이 있습니다. 각관을 밀착을 시켜서 이게 일직선이 되게 한 다음에, 요거는 발판입니다.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고요. 여기다 나무를 끼워 가지고 그 위에 작업자들이 다니면서 작업을 하게 돼 있고요. 요쪽 다리가, 이게 여기 핀이 있어서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데, 이걸 밀었다 당겼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을 봐가면서 이 핀의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이 다리의 길이를 바꾼다는 것이 되겠는데, 이 길이를 조절을 해서 수직을 확보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한번 수입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한번 쓰고 어떻게 뭐 다시 처분할 수도 없는 그런 기구고,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같으면은 임대해서 쓰고 그것 반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방식을 고안을 해서 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방식은 이제 미국에서 시공할 때 이런 식으로 쭉 보강을 했던, 요 위에 보시면은 나무를 쭉 대놓고 요 위에 작업자가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대안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내벽을 먼저 세웠습니다. 내벽을 먼저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벽이 지지대 역할을, 수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벽을 2x4로 이 블록에다가 완전 밀착 고정을 시키고, 내벽의 수직을 잡아가지고 내벽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벽과 벽 사이가 이제 충분히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된 보강목을 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수직벽은 2x4이고요. 바닥에 콘크리트 슬랩에 콘크리트 못을 이제 박은 다음에 이 삼각형의 지지대를
이 아랫부분을 가깝게 밀면은 더 지각으로 밀려서 쓰겠고, 당기면은 당겨지기 때문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 벽에 수직을 잡아줬습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여러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쪽 그 업체가 추천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의 그 지지대를 저는 목재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잡은 사진이 되겠고요.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은 내벽체를 촘촘하게 뭐 스터드까지 다 세워서 내벽체를 완성한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블럭을 쌓을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개구부입니다. 창문 또는 대문과 같은 개구부. 미국에서는 왼편에 있는 것처럼 목재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단점은 이 목재가 열교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교를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별도로 그 막아주는 이 빌드벅이라는 그 자재를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빌드벅을 요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채운 거죠. 벽에도 수직 쪽에도 세우고 윗부분에도 빌드벅을 통해서 이 벽을 막아주고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이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열교가 없는 그 창틀을 그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별도로 구매를 하지 않고 열교를 차단하면서 목재로 끼우는 방식으로 그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 목재를 2x6를 그 두께를 약간 폭을 조정을 해가지고 요 내단열과 외단열 사이에 정확하게 끼도록 그렇게 그 만들었고, 여기 구멍을 보시면 여기 그 앵커 볼트를 박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앵커 볼트를 20cm짜리를 집어넣고 나중에 양생이 끝나면 여기에 이제 너트로 꽉 조여가지고 이게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했는데, 이런 앵커 볼트를 여러 개를 받고 아래쪽에는 위에서 타설을 하면서 콘크리트에 눌려가지고 밑으로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받침대를 대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교가 차단된 목재로 그 창틀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현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까만 거는 일반 스티로폼을 붙일 때 사용하는 파스너입니다. 이 파스너를 가지고 요 안에 요 목재에다가 이 파스너를 박아가지고 그 부분이 벌어지면서 콘크리트가 새는 거를 막아줬죠. 물론 나중에 이거 다 이제 풀어서 빼면 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파스너가 보이죠. 이건 외부에서, 이거 현관 내부, 이거는 현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빌드블럭을 다 쌓고 수직 수평을 내면은 항상 타설 전에 점검 및 보강을 해야 되는데, 수직 점검, 그 다음에 결속이 느슨한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잘라서 썼다면은 터지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절단한 부분에는 바깥쪽이나 안쪽에 부목을 대서 보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동영상인데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에서만 기초에서 밀리지 않게 보강한 게 아니고 이 블럭 안쪽에 이렇게 나무를 대고 콘크리트 못으로 그 고정을 해서 이것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일일이 했죠. 첫 줄에만 이건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여긴 그 블럭을 쭉 쌓고 두 번째 줄을 쌓으려고, 첫 번째 줄 빈 공간 이 부분에 그 자르기 위해서 이제 길이를 맞추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내벽 작업입니다. 블럭을 다 쌓고 수직을 잡기 위해서 내벽 작업을 미리 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개구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부목을 댔고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안쪽에 보이는 건 이제 삼각형으로 된 그 수직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자재가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구부 작업하는 사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구부 보강해주는 사진이고요. 이것도 개구부 보강한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구부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직각이 돼야 되니까 직각을 잡아주기 위해 45도로 자르는 이 부목을 대 가지고 정확하게 직각을 잡아주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타설하는 사진입니다. 작업자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 호스가 실제로 굵어가지고 이렇게 좀 너무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톱니에도 이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험을 할 때는. 이쪽에다 직접 타설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타설을 해서 흘러들어요.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다 하면 안 되지만 이쪽 쪽에서 타설을 해가지고 흘러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5단입니다. 5단부터 타설하는 건데 전혀 기밀이 잘 돼 있으니까 약간의 미세한 기밀이 미세하게 새는 부분은 있지만 터지거나 새는 그런 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타설하는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타설 후에 전체적으로 다 잘 되는지 바이브레이터로 이제 쭉 잡아주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타설이 끝난 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톱니 위에도 이제 콘크리트가 부어져 가지고 이게 되자마자 제가 이제 물을 부어서 씻어내기는 했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제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일일이 하나씩 그 양생이 끝난 다음에 빼냈습니다. 빼내는 건 어렵진 않은데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죠.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에 콘크리트가 부어지지 않도록 깔때기 같은 걸 제작을 해서 타설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벽체와 장선을 어떤 식으로 시공을 했는지, 이것은 뭐 거의 일반적인 목조주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저는 내부는 목조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도면대로 이제 2x4를 스터드로 해가지고 벽체를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윗갈돌이, 요거를 윗갈돌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토대에 붙는 거는 이제 그 아래갈돌이라고 하는데, 아래갈돌이, 윗갈돌이는 두 겹의 2x4를 썼고, 스터드 간격이 먼 문의 그 머리 부분, 그 개구부의 머리 부분은 40 곱하기 190, 2x8보다는 조금 큰 치수인데요. 그거를 두 겹을 내 가지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그런 그 나무를 대줬고요. 그 다음에 장선입니다. 장선이 이제 중요한데, 요 테두리 장선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두리 장선은 어차피 이 블럭에 붙여야 되는데, 요 테두리 장선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요. 여기는 이제 경관이 먼 경우에 실제 초기에는 이걸 LVL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목재요. 근데 공항목재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시 쓸 일이 없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아까워서 저는 아이빔으로 그 도면을 새로 고쳐달라 해가지고 아이빔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두리 장선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두리 장선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요 팔각형의 철물을 벽체를 시공하고 다 쌓고 나서 타설을 하기 전에 이거를 폼에다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이 안쪽에 꺾여진 부분이 콘크리트에 박히도록 그렇게 이제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삼각형 모양의 철물과 테두리 장선용 목재를 같이 나사못으로 이 팔각형 철물에 고정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그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완료된 상황의 그림이 가장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팔각형 철물, 그 다음에 삼각형 철물, 그 사이에 테두리 장선을 둘리고, 장선은 JH, 이거는 2 곱하기 10
내지 2 곱하기 1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는 그 철문을 가지고 그 장선을 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 JH 2 곱하기 10이나 뭐 2 곱하기 12 이런 거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팔각형과 삼각형 이 철물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수입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고민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시공을 했습니다. 이 블럭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이 블럭에 보시면은 BB라고 그 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점들이 쭉 있습니다. 이 B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걸었을 때 약 495kg, 495파운드, 225kg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여기다 하나, 둘, 세 개를 박으면은 거의 700kg 정도, 675kg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장선을 이게 이제 테두리 장선의 그 이 벽체와 비례해서 만든 테두리 장선의 모양인데요. 요 BB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나사못을 10cm짜리 나사못을 깊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테두리 장선 길이 하나가 360인데 요것을 하나 건너서 하나씩, 그러니까 그 거의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인데 60cm 간격으로 박아줬고, 그러니까 6개가 박힌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사못을 보조적으로 더 박아주고, 이것으로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 까만 점은 M10 전산 볼트를 20cm 길이로 잘라서 여기에다가 미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트까지 침투해 들어가도록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성이 끝나면은 이 부분에 너트를 가지고 꽉 조여 가지고 이 테두리 장선이 벽체에 꽉 붙고, 그 다음에 밀착되는 힘도 이 앵커 볼트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가 보강을 해줬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 또는 그 이상의 그 하중을 지탱해주는 그런 테두리 장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테두리 장선을 설치를 하고 장선 공사를 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열교 최소화를 위한 지붕 단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 26cm를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위에다가는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지붕 공사에서 이 석가래는 벽체를 뚫고 지붕 끝까지 나와서 지붕의 그 하중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석가래가 이 단열층을 다 뚫고 나와서 열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석가래를 이 벽면 안쪽에서, 내단열 안쪽에서 끝나게 했습니다. 즉 열교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하얀 부분이 블럭의 안쪽 끝부분이고요. 거기까지만 딱 그 석가래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 석가래가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장선을 설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해주고, 반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붕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짧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한 30cm 정도만 나오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교는 샌드위치 판넬의 윗면과 아랫면은 철판으로 되어 있죠. 이 철판이 아무리 얇다고 하더라도 철판은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열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 판넬의 안쪽, 이 아래쪽 철판을
요 외단열의 중간 부분 측정을 해서 요 외단열의 중간 부분을 그라인더로 절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이 만약에 이쪽에서 높은 열이 이쪽으로 흐르려고 하더라도 철판이 끊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도록 그렇게 이 철판을 안쪽에서 끊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금 두 번을 제가 놨는데 이쪽 안쪽 부분에 뭐 결로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이 완벽한 그런 그 열교 차단이 됐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ICF 블럭으로 집을 지으면서 제가 고안해서 시행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느 책에 나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고안해서 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ICF 블럭으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에게 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진짜 ICF 블럭, 제가 쓰고 남은 ICF 블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ICF 블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시공한 것인지 그것을 블럭을 놓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